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2021년도 버전으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이 공식 그대로 차량을 방구석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 영상만 보고 따라오시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는 다 소거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고차를 살 때는. 자, 중고차 고르기 공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고차는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차량을 고르는 게 맞고,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차량을 고르는 게 유리하고, 그렇게 고른 차량을 탁송으로 받거나 그렇게 고른 차량만 사러 가서 사오거나, 혹은 그 차가 없거나 다른 매물을 권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차를 찾겠다고 가시는 분은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고차는 온라인에서 고르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인데 2-3천만 원이면 중고차 시장에선 진짜 굉장히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이 1,000만 원이다, 그 정도도 괜찮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다, 타는데 문제없는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산이면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 충분히 괜찮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2,900만 원짜리 중고 520D를 샀는데 정말 더 이상 좋은 차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엔카의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는 보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혹시 K카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K카까지는 괜찮습니다. 엔카와 K카 외에는 아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 엔카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엔카에서 땡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이트 하나 만들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엔카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공신력 있는 서비스들을 나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엔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느냐가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엔카가 좋아요, K카가 좋아요, 질문부터가 틀렸어요. 우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좋은 차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카가 좋아요, K카가 좋아요, 혹은 다른 사이트가 좋아요, 이런 사이트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그냥 아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네 번째,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현대 기아차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중고차 시장에 와서는 잘 안 팔리는 차들 중에 감가를 소위해서 처맞은 차들을 구입하시는 게 메리트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남이 사면 쉐보레, 내가 사면 현대 기아, 남이 사면 르노 삼성, 내가 사면 현대, 이런 말이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양산되는 차량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감가 처맞은 가격에 현대 기아차를 구입해서 내수에서의 이 애프터 서비스 시장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현대 기아차 정비는 겁날 게 아무것도 없고, 감가 처맞은 가격에 구입하면 이건 정말 자동차를 거의 공짜로 타는 거와 같은 거의 개꿀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추천합니다. 잘 모르시면. 최근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들 중에 쌍용 티볼리 어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냥 현대, 기아 중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급을 높여서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나를 구입하고 싶었다, 혹은 셀토스를 구입하고 싶었다, 혹은 니로를 구입하고 싶었다, 이러면 그 비슷한 급의 급들 중에서 조금 위급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약간 투싼, 혹은 산타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위급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신차를 살 때는 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사실 좀 있기는 있는데, 이 중고차 시장으로 오면 어차피 감가를 맞기 때문에 그 급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의 키로수와 약간의 연식을 포기하면 그냥 위급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신의 차가 아무리 좋아봐야 그 급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중고차 시장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연식, 약간의 키로수를 포기하고, 게다가 그 갭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금 무리해서 윗급을 사시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윗급을 추천해서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반떼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소나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약간 뭐 감가 처맞은 뭐 그랜저 호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노력. 그 다음에 6번째, 고질병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동차는 많은 부품들이 있고요. 하자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자 있는 제품이 출고가 되고 애프터 서비스 시장에서 이게 고쳐져 가면서 이제 차량이 완성이 되는데, 차들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고질병이라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고질병이 없는 차가 없어요. 고질병이 없는 차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차를 구입하려다가 그 차량의 고질병 이슈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동호회 가서 그걸 검색하면 막 그 이슈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유튜브에 그걸 검색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한테 미친 듯이 그 고질병만 계속 노출시키니까 여러분은 그 차는 그 고질병 때문에 막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정작 그 차주들은 그런 고질병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BMW 520D 뭐 콘덴서 고장나는 게 이슈다 그러면 그 콘덴서가 무슨 1년마다 고장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질병이라고 해도 뭐 4년에 한번 터진다고 치면 차를 10년 타봐야 2번 교환이에요. 사실 2번 교환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 기아차를 추천한다. 자, 현대 기아차를 국내에서 구입하면서 그 현대 기아차의 고질병을 고민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중고차 살 때 그냥 현대 기아차 쪽에 가고 많이 팔리는 차를 구입하시면 고질병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고질병은 많이 팔리지 않는 차량을 샀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되게 희소한 차를 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동호회도 가입해서 그 차주 오너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 고질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다, 뭐 기아자동차의 뭐 소렌토다, 뭐 이런 고질병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그 고질병이 그냥 이슈가 크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예 확실한 게. 그러면 뭐 다 같이 리콜이 되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520D 타이밍 체인이 뭐 결선 문제가 있다, 뭐 난리치지만, 물론 고생하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BMW 520D는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 셀링 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고, 고질병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여러분 차 구입 못 합니다. 사실 저는 고질병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현대 기아차 추천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현대차를 예를 들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그 다음에 투싼, 산타페, 이렇게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합니다. 파생으로 약간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뭐 뭔지도 잘 모르는데 뭐 셀토스라든지 베누라든지 뭐 요즘에 그런 라인들 무슨 차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가격 차등화를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약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많이 팔리는 브랜드에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차종을 구입하시면 사실 큰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약간 급을 높여서, 그러면 그냥 만족스럽게 타시는 경우가 대부분은 많습니다. 큰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갑자기 무슨 뭐 쌍용이 티볼리에 꽂힌다든지, 티볼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현대자동차인지 기아차인지 모르지만 뭐 셀토스라든지 베누라든지 약간 좀 애매한 파산 상품에 꽂힌다든지, 뭐 니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니로는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지만 추천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는 차들, 남들이 많이 사는 차를 구입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엔카에 들어와서 뭐 투싼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투싼이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이랑 이렇게 두 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누르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딜러가 이 매물을 사이트 상에 올릴 때 올리지 않은 겁니다. 자,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딜러가 매매를 중개할 때는 이 성능 점검 기록부, 이거를 항상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되는 자료고요. 보험 이력, 카 히스토리는 그냥 자동차 번호판만 알면 국민 모두에게 공시되는 그냥 공시 자료입니다. 이게 뭐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자, 이런 자료를 굳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클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는 딜러가 올리지 않은 건데요. 뭔가 이제 패를 좀 가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정상적으로 좋은 매물이라면
딜러가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하나라도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매물은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차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딜러고요. 딜러는 차량의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딜러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수수료가 사실 생각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딜러들이 차량을 한번 걸러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딜러의 행동을 보면서 이 차는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뭔지는 사실 이유를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차는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외판이 왼쪽 팬더, 오른쪽 팬더, 그리고 왼쪽 도어, 그 다음에 왼쪽 뒤에 쿼터 패널이라고 하는 이제 리어 팬더 쪽도 먹었고 앞에 본네트도 먹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다 외판이니까. 외판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사고 싶진 않은데 뭐 외판까지는 이론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 뼈다귀를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인사이드 패널이랑 오른쪽 휠 하우스를 먹었습니다. 휠 하우스랑 인사이드 패널 먹은 차량은 사실은 이제 구입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이런 차는 추천을 할 수가 없죠.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력을 올려놓지 않은 거예요. 보험 이력을 보면 뭐 엉망일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카에다 유로를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엔카에서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제하고 이 차량 번호로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안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행동을 보면 뭔가 가리는 게 있다는 거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컨텐츠니까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은 일단 용도 변경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용도 변경 이력 중에 대여 용도 렌트카로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 내역을 보면 내 차 피아에 833만 5천원짜리 사고가 있습니다. 2019년도 3월 10일 날 833만 5천원짜리 사고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국산차의 경우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뭐 크게 잡으면 한 200만원까지도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보통 국산차의 경우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거의 뭐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들인데 수리비가 단일 사고로 한 800만원 정도 되면 이런 사고는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능 기록부에서 이제 프레임을 먹었잖아요. 인사이드 패널이랑 오른쪽 휠하우스를. 이런 차는 사실 사면 안 되는 차라고 보시는 게 맞죠. 즉 카히스토리를 열어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다? 올려놓지 않은 것만 봐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차가 나쁜 차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시세가 한 1600 정도 하는데 이 차는 한 400만원 정도 저렴해요. 하자가 있는 거고 그 하자가 있는 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가 있어도 좋으니까 난 저렴하게 사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있거든요.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이게 좋은 매물일 수 있는데 리스크가 없는 매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매물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딜러분이 이 차량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알리고 이 차량을 그 시세대로 판매한다면 뭐 사실 이 딜러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뭔가 보험 이력이나 성능 점검을 이렇게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물을 올리는 이런 딜러는 저는 그냥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매물 전체를 거릅니다. 왜냐하면 뭔가 상대가 약간 호구이다 싶으면 이렇게 좀 눈탱이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딜러분들이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분은 일단 거릅니다. 저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차량을 고를 때 제가 좀 전에 공식을 알려드렸죠. 엔카에 들어가고 현대 기아 중에 고르고 현대 기아 중에서 가능한 한 대표 모델을 고르라. 예를 들어서 뭐 베누나 셀토스 뭐 이런 거 사고 싶었으면 하나 윗급으로 올라가서 투싼 같은 거를 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00만원 전후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볼 때 올뉴 투싼 정도에서 골라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차량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엔카 서비스라는 탭이 있는데 엔카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체크박스를 체크하세요. 자, 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나면 엔카라는 사설 기관에 진단을 받은 차량만 뜹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차량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딜러예요.
딜러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 차가 뭐 침수차인지 사고차인지 프레임 머그차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차인지 딜러는 다 알아요. 딜러도 모르는 게 있는데 딜러도 모르는 그 하자는 중고차를 살 때 우리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고 그냥 고쳐가면서 타는 문제들이에요. 뭐 전자기기들 소소한 거라든지 뭐 내장재 약간 문제라든지. 큰 문제가 있는 매물은 딜러가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 딜러가 이 사설기관 엔카의 진단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엔카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딜러 입장에서 차량을 구입했고 내가 볼 때 이 차가 상품 가치가 진짜 괜찮다. 이거는 뭐 정말 문제가 없는 차인데 중고차의 관점에서 그러면 엔카 진단을 본인 돈 내고 받아요. 그래갖고 상품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박 장사인데 수박이 정말 맛있어. 막 이렇게 썰어갖고 하나씩 먹어보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박을 팔고 싶은데 수박이 진짜 맛대가리가 없어.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먹어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맛을 보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엔카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많은 게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전에 알려드린 이 엔카 진단 받은 차량만 그 중에서 고민을 하세요. 자, 저도 이제 SNS 유튜브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대충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반박이 들어올지 예상이 되는데 SK 엔카 진단을 받은 차 중에서 문제가 있는 차가 있다, 뭐 나쁜 차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확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특이 케이스 한두 개를 갖고 일반화를 할 거면 중고차 사시면 안 됩니다. 뭐 알아서 잘 골라보시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확률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엔카 진단만 골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들이 다 걸러집니다. 사실 뭐 정말 대파차, 침수차, 뭐 사고차, 안에 문제가 많은 차, 뭐 그냥 문제가 있는 차들은 딜러가 엔카 진단을 안 받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골라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이 고품격 닥신 TV에서는 이제 개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고를 때요, 대여 용도나 렌트카 이력이 있는 차를 좀 거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도 보시면 이 보험 기록부를 보시면 카이스토리에 이 정보가 항상 나오는데 용도 변경 이력이 있음으로 나오면 그 차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영업용 대여 사용 이력이 있다든지 렌트카 혹은 영업용 이제 택시로 이용됐던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일반적으로 비추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뭐 렌트카 중에서도 좋은 차 있지 않아요? 뭐 장기 리스 차량 괜찮은 거 있지 않아요? 혹은 뭐 택시 부활차 샀는데 뭐 되게 잘 타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공중 화장실이 깨끗할까요?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이 깨끗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주인의식이 없이 사용하는 것과 정말 내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관리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매뉴얼대로 해서 좋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 우리 확률 싸움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인의식이 없이 사용된 차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또 SNS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렌트카를 그래도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택시 부활차를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알려드려도 그대로 안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격 때문입니다. 이런 이력이 있으면 차 가격이 이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에 민감한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고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근데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내가 가격이 중요하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렌트카나 택시 부활차, 뭐 용도 이력이 있는 차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예를 들어 투싼이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뭐 1,000만 원부터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 이 7,700만 원 사지 말라고 올려놓은 거고 한 3,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가격 변동이 있는데요. 자, 중고차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한 가지 팩터 고르라고 하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가격입니다. 그냥 높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서 비싼 차부터 나열하면 비싼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냥 키로수도 좋고 연식도 좋고 옵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쪽 위쪽에 있는 차들은 다 좋습니다. 볼 필요도 없이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에서 하는 컨텐츠의 이 포커스는 뭐냐 하면 그래도 좀 가성비가 좋은 차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의 관점이거든요. 싸고 좋은 차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차 중에서 뭐 1,000만 원이 초반대에 있는 이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에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나름의 가성비 있는 차량을 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을 산정되는 이 방식이 실제 차량의 상태랑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하면 같은 가격임에도 생각보다 괜찮은 차량을 좀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가격은 가장 정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15년식 11만 킬로 튄 투싼인데요.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뭐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명의 변경도 없는데 내 차 피해에 보험 내역이 이제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보시면 2020년 10월 8일 날 뭔가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미확정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 8일 날 사고가 났는데 수리 내역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보통 이제 큰 사고가 나서 뭐 아직 수리 중이거나 혹은 인사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되니까 미확정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실무적으로 미확정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미확정 사고가 있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내역이 뭔지. 게다가 이런 차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오른쪽 문 2개, 왼쪽 문 하나 교환이 있는데요. 판금 용접이 있는데요. 뭐 외판이니까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자, 성능 점검 받은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1월 9일 날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성능 점검을 받은 날짜 근처에 차량이 이제 뭐 매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매도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시 보험 이력을 보시면 2020년도 10월 8일 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고 10월 8일 날 사고 나서 수리를 쭉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매도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났어. 그 사고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차량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딜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고 자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차를 타던 차주입니다. 그 차주가 10월 8일 날 사고가 나고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놓고 그냥 이 차량을 이제 그냥 아예 팔아버린 겁니다. 11월 초에 성능 점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차주가 버린 차잖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많죠. 사고가 나자마자 차주가 계속 탔으니까. 자, 반대로 나름의 큰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 날짜가 예를 들어서 막 5년 전이에요. 2015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이 차주가 계속 이 차를 탔어요. 명의 변경이 없이.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록 큰 사고지만 이 차주가 계속 탔고 타는데 별 문제가 없었구나 라는 걸 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걸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확정인 것도 안 좋고 사고 직후에 차량을 판매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13번째 주제입니다. 이 차는 2016년식 13만 킬로 뛴 올뉴 투싼인데요.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 이력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있고요. 용도 이력에 있는 거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내 차 피해 쪽에 보시면 정보 제공 불능 기간이라고 2016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은 사람은 정보 제공 불능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기본적인 책임 보험은 이제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드는데 내 차에 대한 자차 보험은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자차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안 들고 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뭐 안 들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근거리만 다니니까 뭐 큰 사고 날 게 없어서. 근데 자차 보험을 안 들었으면요, 안 든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안 들고 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뭔가 매수자 입장에서 추론을 할 때는 이 추론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알 수가 없는 블라인드의 영역이잖아요.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물은 또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확률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가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으면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는 이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돈을 아끼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에 자차 보험까지 아끼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정비는 과연 되게 아주 예방 정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일까요? 뭐 물론 그게 차량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추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에 가깝습니다. 막 아니다, 막 자차 보험 들고 타는데 내 차는 뭐 진짜 관리 엄청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꼭 댓글 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확률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케이스의 예외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14번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사고로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사고들은 큰 사고 아닙니다. 수입차로 치면 한 200만원까지의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험 처리 내역은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험 사고 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안 하면 카이스토리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갖고 그냥 내가 고쳐버리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작은 소소한 비용 처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차처럼 뭐 80만원, 40만원, 뭐 130만원 이렇게 소소한 사고 처리들을 다 해놓은 차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주는 그냥 웬만한 사고는 다 보험 처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뭐 40만원, 80만원도 보험 처리를 하는 차주니까 뭐 200~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프레임 뼈다구 먹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안 했을 리가 없고 안 하기가 쉽지 않고 이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그냥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큰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이스토리만 봐도 많이 걸러집니다, 사실. 그런데 뭐 보통 이렇게 80만원, 40만원, 130만원은 약간 크긴 하지만 이건 타차 물어준 건데 뭐 국산차 기준으로 뭐 40만원, 80만원 이런 사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성능 기록부에서 보실 때 외판 교환은 상관없는데 프레임, 뼈다구가 먹지 않은 사고인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릴 게 더 많은데 자세한 지엽적인 설명은 계속 세분화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1인 소유 차량의 가치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게 제 영상의 역할인지 1인 소유 차량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 같긴 한데 1인 소유 차량은 사실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아직도 1인 소유 차량은 되게 쌉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고차 가격은 연식과 키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연식과 키로수가 절대적이에요. 키로수가 막 10만 넘어가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연식 5년 넘어가면 50% 무조건 감갑니다. 이거 그냥 법칙인데 1인 소유라고 해서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게 붙진 않아요. 근데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1인 소유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신차로 처음 출고한 사람이랑 중고차로 매수한 사람이랑 관리가 사실 솔직히 좀 다릅니다. 1인 소유 차량, 신차로 출고한 사람은 비닐부터 뜯은 사람이고 생돈 뭐 3천만 원 다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 그냥 정말 관리를 잘 합니다. 되게.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1인 소유 차량 중에서 고르시면 만족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확률 싸움 하는 입장에선 1인 소유 차량을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제가 대략 차량을 샘플로 하나 골랐는데 이 차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차량을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에서 저의 관점에서 약간 개꿀인 스타일은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게요. 좀 전에 보였는데 외판은 문제가 있고 뼈다구 문제가 없습니다. 뼈대 먹지 않으면 이 차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이 있으니까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중고차 이쪽 용어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펜더는 이제 볼트 풀어서 교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 의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바퀴 쪽은 큰 사고를 먹으면 이제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근데 펜더는 사실 뭐 교환할 수 있어요. 뭐 주차하면서 기둥 같은 데 비비면 이게 망가지니까. 자, 근데 여기 사고가 있으니까 야, 이 사고 있으면 이 안에도 사실 좀 크게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좀 성능 기록부 못 믿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보험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험 내역을 보시면 이 차는 명예변경 횟수는 1회 있고 보험 내역은 내차 피해 2번 129만원, 타차 가입 135만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내차 피해 88만원, 41만원 있고 타차 가입 130만원 있습니다. 2015년도 8월 7일날 내 차는 41만원 들여서 고쳤고 타차는 2015년 8월 7일날 130만원 들여서 고쳤어요. 양측 피해가 둘 다 나오니까 이 사고가 대략 예상이 되는데 별거 아닌 사고인 겁니다. 보통 이제 SUV가 조금 차대가 높아서 피해가 조금 적을 수 있으니까 살짝 쿵 쳤을 때 타차가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었을 수도 있겠네요. 타차가 수입차였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별거 아닌 사고다라는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근데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2015년도 6월 23일 날 출고돼서 2020년 12월 22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는데 지금 2021년 1월이니까 이거는 이 그러니까 상사 쪽으로 명의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이제 딜러한테 팔면 명의를 넘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전 소유주가 한 명인 겁니다. 1인 소유 차량이에요. 제가 좀 전에 1인 소유 차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소소한 보험 처리 내역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는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2015년 6월식인데 14만 8천 킬로, 대략 한 15만 킬로 뛰었습니다. 5년 동안. 연간 주행거리 3만 킬로고요. 가격은 1,050만 원입니다. 이 동일 유사한 이 투싼 중에서는 가격이 거의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이 차량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키로수에 의해서 그냥 감가를 소위해서 이제 쳐맞았고 보통 한 15만 킬로 정도 되면 사람들이 중고차를 잘 안 삽니다. 연식은 5년 정도 됐는데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되면 사실 좀 노후가 됐는데 연식이 5년이면 이 정도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한 5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 차는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상당히 많이 먹은 차예요. 그런데 즉 키로수에 의해서 감가를 쳐맞은 차인데 연간 주행거리가 이제 5년 동안 15만이니까 연간 3만 킬로를 주행한 차인데 여러분이 일반적인 서울 시내 도심 주행을 하면서 연간 3만 킬로 주행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 아니면 시내 주행으로는 연간 3만 킬로라는 키로수가 나오지 않아요. 연간 3만 킬로 정도 주행했다고 하면 보통 외곽 주행을 합니다. 뭐 송도에서 과천으로 출퇴근한다든지 혹은 뭐 부산 해운대에서 뭐 기장이나 울산 쪽으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그렇다면 키로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거는 키로수는 그냥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차량의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고 RPM으로 때려 밟는다면 좀 부하가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 주행 환경에서 그렇게 때려 밟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이 정도면 외곽이나 고속도로의 주행이 많고 그런 주행은 차량의 현가하 장치나 엔진 미션의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키로수가 많으니까 가격은 떡락했지만 실제 차량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진짜 중고차를 살 때 조금 이제 재밌는 차입니다. 감가를 맞았으니까 좀 이제 개이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게다가 1인 소유고 그러니까 이런 차는 사실 더 비싸야 됩니다. 닥신TV 관점에서 한 1,500만 원 받아 되는 차인데 이게 아직까지 닥신TV가 가치가 있는 게 이런 차량의 가치와 시세의 괴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연식보다는 키로수가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연식이 이제 너무 오래되면 좀 얘기 좀 달라지긴 합니다. 연식은 10년 정도 되면 이제 각종 부싱 같은 것들이 좀 노후화가 돼서 이제 사실 이제 정비로 커버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서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 이런 차는 뭐 아직 새 거고요. 자, 타이어를 보면 차주의 성향이 보이는데 이 차의 타이어를 보면 오페라라는 타이어가 껴 있습니다. 자, 이 오페라라는 타이어가 되게 재밌는 타이어인데 이게 모 타이어 그 정비소에서 이제 독점 납품하는 타이어로 알고 있는데 제조사는 넥센일 겁니다.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의 일종의 타이어계의 노브랜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타이어를 보면 그 차주의 성향이 많이 갈립니다. 그것도 이제 컨텐츠로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오페라 같은 타이어를 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차에 상당히 관심이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타이어를 교환할 때쯤 되면 무슨 타이어를 낄지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타이어 거의 다 달아서 막 남들이 가르라고 할 때 마지못해서 그냥 왠지 타이어 좀 싸게 팔 것 같고 왠지 타이어 되게 양심적으로 할 것 같아 보이고 뭐 그런데 가서 그냥 추천하는 거 아무거나 부르는 가격 그냥 그대로 교환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호구 같은 스타일이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요런 타이어를 끼는 이런 약간 호구 성향의 타이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넥센 타이어가 나쁠 것도 없고 뭐 일상 주행 용도로 사실 뭐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요런 호구 스멜이 나는 이런 타이어를 끼는 사람은 중고차를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뭐 이제 확률 싸움인데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이런 약간 이 호구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냥 정비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정비소 사장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약간 그 과잉 정비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엔진 오일을 고속도로 달리면 뭐 15,000km마다 교환해도 아무 상관없고 뭐 길게 보면 한 2만까지도 잡을 텐데 실제 매뉴얼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주는 막 정비소에서 사장님이 뭐 5,000km마다 오일 갈라고 하면 5,000마다 또 가서 갈아요. 시키는 대로. 갑자기 뭐 또 미션 오일 갈아야 된다고 하면 5만 km 떴는데 갈고 있고
그래서 약간 요런 오페라 끼고 있는 요런 전차주 나쁘지 않습니다. 좀 생각할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영상의 주제는 타이어를 보면 차주의 성향이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차량을 골랐을 때 그 엔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딜러 정보가 나오고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딜러분은 2006년도에 이제 엔카에 회원 가입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경력이 꽤 되신 분 같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프레임 먹은 뼈 따고 먹은 사고차만 다루는 딜러가 있고 그런 딜러들은 또 그런 차들만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딜러는 보면 이상하게 그냥 1인 소유 차량만 이상하게 모으는 딜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본인이 되게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은 일관되게 같은 패턴의 행동을 좀 하거든요.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을 보면 딜러의 성향이 보인다.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요런 거를 보면서 아까 그런 관점에서 차량들을 리뷰를 해보면 내가 선택한 차량이 사도 되는 차인지 아닌지가 또 이제 느낌이 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이제 투싼 중에서 고른 건데, 이 차를 뭐 여러분이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류의 차들을 고른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 차는 148,000km고 15년 6월식이고 투싼 1.7 EWD 투휠 드라이브이며 명의 변경 없는 차량이고, 외판 교환은 왼쪽 팬더 있지만 프레임 먹은 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카 히스토리상 문제 없고 명의 변경 없는 1인 소유 차량이고, 소위 얘기해서 이건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타이어를 보건데 약간의 그 차주 성향이 약간 그 호구스러운 면이 있는데, 오히려 차량의 정비는 오버 정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나쁘지 않고, 연간 주행거리가 3만 킬로로 15만 킬로를 5년 동안 뛴 이 차주는 분명히 고속도로나 외곽으로 출퇴근을 한 차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차에 관심이 없는 약간 외곽으로 출근하는 그런 공무원 같은 사람들, 외관은 이제 깨끗하고요. 외관은 현대차가 이때가 디자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계기판, 이 계기판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계기판보다 이게 시인성도 좋고 깨끗하고 훨씬 좋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 차량은 이게 옵션이 많은 차는 아닌데, 이게 인조가죽 되어 있는데 인조가죽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인조가죽. 가죽 핸들은 아니라서 약간 좀 싼 느낌은 나지만, 사실 이 가죽 핸들 여러분 애프터마켓에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자, 현대 기아차 공조기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풍향이랑 온도 조절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게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만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조기는 원터치로 에어컨이랑 내부 순환 조절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뉴얼 공조기. 요즘 나오는 GV70 공조기보다 이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크루즈 버튼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건 아니지만, 이 고전적인 크루즈 컨트롤을 이 세팅만으로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를 걸었다가 앞에 차가 있거나 램프 구간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이 RES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세팅된 속도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게 틱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사실 잘 여러분이 제대로 다룰 줄 알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집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집중도가 필요로 하는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집중이 되는 게 전 나쁘지 않던데, 그래서 이 형태의 크루즈가 저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제가 이 차가 제일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차는 무슨 차다? 가격이 비싼 차가 좋아요. 이 차는 투싼 3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걸 찾다 보니까 키로수를 높였고, 키로수를 높이지만 명의 변경은 포기하지 않았고, 타이어를 보면서 차주의 성향을 파악했고, 외판을 약간 먹었기 때문에 얘는 감가를 조금 더 맞았겠지만 엔카 진단을 받은 걸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프레임을 먹지는 않았고, 이런 거를 사는 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이제 개꿀인 거죠. 이 차를 제가 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이 차를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거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온라인에서 특정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르는 방법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2021년 버전으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이제 새로 쭉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새로 쭉 다 하나하나 주제를 업로드할 거고요. 1, 2월 달 중으로 한 20편 정도를 그냥 찍어내는 게 지금 계획상 목표인데, 계획이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계획은 지키지 않죠.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면 뭐 이제 좀 아는 내용인데 왜 또 올리냐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개인 맞춤 컨텐츠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수학의 정석 이런 것도 매년 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막 매년 새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은 개념인데 매년 책을 새로 내잖아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버전으로 똑같은 내용 이제 쭉 다시 새로 찍어낼 겁니다. 찍어낼 거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사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좀 반복되는 내용들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영상들은 좀 너무 오래되고 좀 낡아서 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규 유입자들을 위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또 이제 저의 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컨텐츠를 좀 이제 찍어낼 거니까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람을 끄시고 선택적으로 컨텐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